반갑습니다. 네, 학회 주제 발표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기조 강연의 열기를 이어서 주제 발표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 발표를 위해서 학회에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거친 끝에 오늘 두 개의 주제 발표, 두 명의 발표자, 그 다음에 네 명의 토론자를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회 이번 제목이 리부팅 사례관리 실천 환경에 대한 성찰과 도약이죠. 제목에서 그 성찰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주제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약과 관련된 부분이 주제 발표 두 번째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 제목이 굉장히 어떠세요? 저는 이 제목만 보고서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는데요. 우리들의 사례 관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사례 관리의 꿈과 절망 사이 발표자 분을 모시고 발표를 듣고 순서대로 토론 두 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 토론 두 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발표, 그 다음에 토론 15분씩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우리 우만 종합복지관의 황재견 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이따가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9월 중순쯤에 이제 김경희 교수님께 전화를 받고 주제 발표를 좀 부탁을 하셨을 때 김선천 교수님이 주제 기조 강연을 하신다. 그리고 제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사례관리 리부팅 실천 환경과 관련된 성찰이라는 제목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냉큼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김선천 교수님처럼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담 가는 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이 사례 관리의 진전 과정을 몸으로 부딪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라고 김경희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만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래서 그 부담감이 더 컸지만 오늘 잘 여러분들하고 이런 좋은 성찰의 기회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죄송한데 한글 문서를 쭉 리뷰를 한 15분 정도 하고 이제 PPT 문서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부분을 15분 정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2021년도에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제 많은 오랫동안 이제 논문을 쓰지 않고 쓰다가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경험들이 이렇게 녹아나는 것들, 그냥 나에게 맞는 것들을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쓰자 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많이 가져왔고 이 성찰이라는 키워드랑 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부팅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례 관리 이제 뒤에 역사적 맥락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현장에 우리 동료 후배들 같이 왔지만 여전히 그 현장은 그렇게 열심히 그 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발견한 것들, 희망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가, 절망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일 조직화 안에서 사례 관리라는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일이 일 안에 조직화가 잘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아까 마이크로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와 좀 더 큰 범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힘 있는, 이거 힘은 굉장히 우리가 힘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우리 주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맥을 가지고 지금 이 주제에 되게 저도 설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 30년 정도의 제도가 너무너무 바뀌었고 확확 지금 전달 체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중심적인 키워드들은 사실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발견해내는 건 너무 중요하죠.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재는 사례관리 실천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과 어떤 걸까? 뭐 이런 관계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거기서 우리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장은 다른 현장도 많이 아까 이제 환경 얘기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잘 조직화해서 전승하는가, 우리 후배들에게 전승하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예요. 조직별로. 그리고 세대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의욕과 뭐 사명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환경과는 또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지속 가능한 실천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세세한 매뉴얼에 그 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방향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향성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를 우리가 사회복지 학문 공동체나 우리 선배들이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고 그것 플러스 그 가이드와 지침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들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여건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현장들의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은 계속 매일매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욕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우리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딜레마, 항상 우리는 딜레마 속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할 때 어떨 땐 죄책감이 들었다가 어떨 땐 화가 났다가 이런 그 응축된 마음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함께 나누고 이런 구조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은퇴하신 교수님도 고백하시면서 사회복지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찾고 증명하고 싶었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에 헌신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연결 지점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관리가 오늘날처럼 퍼지고 진전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그것은 우리 일의 조직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지금 사실 사회가 불평등이 심하고 기후위기의 기후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물음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의 순서는 어떻든 그 진전 과정을 도표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이 3세대로 좀 나눠서 도표를 본 다음에 그 발견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사례가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95년도에 사실 정신보건법 제정되고 시행됐던 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기현 교수님 정신보건 현장에 계셨었는데 그 정신보건 현장에서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해서 이 보건법이 제정됐는데 제가 누락을 시켰고요. 그래서 보시면 90년대 10년간은 굉장히 사회복지의 어떤 논의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전담 공무원 관련된 제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이 시범 사무소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가 획기적인 우리 이제 환경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 맨 앞에 사회복지관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획 사업으로 진행된 지역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를 기원으로 사회관리의 기원으로 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한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화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였고 각 그 사회복지관 현장에서는 케이스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접근이라는 것을 사례걸레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92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회복지 졸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 배움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 케이스에 기반한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 경험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현장의 전문가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수님들의 시범 모델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시범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동모금의 테마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획기적인 사회복지 예산 지방 예약이 있었고 2007년 8년도에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장기요양법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공공전달 체계는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복지가 전문성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확장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용어들과 통합사례관리라는 얘기,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가 계속 양적 확장하고 특히 이제 공적 전달 체계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 김성천 교수님 성함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너무 제 위치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논문들을 90년대부터 논문들을 다 사회복지 실천과 이론과 관련된 논문들을 다 찾아보고 전달체계 발전도 보고 다 찾아보고 맥락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95년도에 처음에 저희 사회복지학회에서 굉장히 사회복지학 정책선 논쟁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더라고요. 했고 96년도에 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실천에서도 통합 사회사업 모델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급진적 사회사업 모델 같은 것도 얘기하시면 이게 미시와 중거시가 통합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공동모금의 테마기획 사업은 김성천 교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문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의 사회 구조적 책임을 우선시하고 사회와 개인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때까지는 미시와 거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통합 사회사업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강점과정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인 공동모금의 기획사업을 진행했고, 이거는 저도 그 기관 현장에서 테마기획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는 이 미시와 거시라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제쳐지면서 강점관점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모델 제시.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잘 활용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론과 개입 방법을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유용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위스타트가 진행이 되고, 위스타트가 이제 그러면서 공적 전달 체계 드림스타트로 통합이 됐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아까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을 함께 한다라는 정도의 포괄성과 통합이라는 것과 여러 분야와 기관들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통합적 사회복지 사회사업이라는 것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통합사회복지다, 이게 통합사회관리다 하면은 통합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말 대신에 이게 대체되는 저는 현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접적 실천과 직접적 실천이 대체되는 거죠. 미시와 거시가 자리 잡는 것들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동목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테마 기획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도 저도 같이 참여를 했어서 안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체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동의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공동모금회가 기획을 하면 서비스 경계 확장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나 전달 체계 안에서 이 통로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게 강하게 되면서 무한돌봄 네트워크, 희망복지 지원단 이런 것들의 길목이 여기서 이제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는 자원의 확장 기제자 통로 기제로서 활용되기 시작을 해서 공적 전달 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례관리, 근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같이 발전을 했는데 12년대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매뉴얼이 이제 3대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그 매뉴얼에는 인보관, 자전조직협회가 인보관의 두 가지 전통에 모두 연결하면서 미시적인 실천과 거시적 실천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를 처음에 매뉴얼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진정 과정에서도 이게 뭐 여기선 쓰진 않았지만 간접 실천과 직접 실천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전달 체계는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 홈페이지 보건복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뭐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렇게 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칭하는 용어로 통합 사례 관리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매뉴얼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이것을 이제 10여 년간 15년 이상을 했는데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고 약간 확산되는 전달 체계들이 개척이 되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일경험을 했고 집단적 수기로 재해석해서 적용했다라는 것들은 어느 현장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 현장을 규정하는 상위 규정의 변화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적응을 하는데 부딪히면서 수기를 하다가 재구조화를 해서 재해석해서 정착을 시키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는 조직적 특성에 기반한 사례관리와 공공과 함께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균형감 있게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의 경험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라고 판단한 것, 이거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발견한 것들은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사례관리 전담팀 편제가 이루어지면서 조직화된 일체계로서 사례관리가 정착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이로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적 위치를 확고히 해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직화된 일체계,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미진했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욕구 기반한 임상적 사회복지 실천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경로들을 이제 밟았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사람의 초점을 두는 실천이면 이야기 나누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전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발견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라는 생활권 안에서 목소리를 내게 주체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활동이 되다 보니까 단 한 번의 활동이나 정해진 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례관리와 그 후 활동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례관리 절차 이후의 그 후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관계는 개입이 종료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잘 성장해서 누나처럼 근데 집으로 옮기는데 뭔가 궁금했을 때 저한테 전화하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례관리 절차에 의해서 개입이 돼서 위기에서 해소가 됐지만 이 사람이 더 기쁜 거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내가 참 기쁘더라.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이 한 번 주고 마는 어떤 이런 행정적 관계도 아니고 전문적 관계와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례관리 절차가 가지고 있는 소정의 선별규칙이나 개입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적 경직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금대 아파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의 경험에서는 내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연결하기까지의 틈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를 메꾸는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제도적 자원과의 연결 이전에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제 탐색하려고 독려하지만 거기서의 고립 가구들이 경험하는 지역살이에 대해서 현실적 한계를 많이 하면서 이미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이나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산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느슨한 연결고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의 입장에서 발견되는 허점, 제도적 허점이나 작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는 실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담자 일상을 챙기다 보면 이 케어, 돌봄이라는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돌봄이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슈라는 것을 피부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을 돌보는 일로서의 케어는 어떻든 이 사회와 개인과 가족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래서 그것은 치료적 입장에 서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에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진전되면서 뭐 그렇게 발견이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유연한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고 자원을 이 장점이 있어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빠르게 도울 수는 있지만 양면성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제도적 사회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장기적 미션에 집중하기보다는 유연한 민간 차원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일 과정에서도 뭐 어떤 복지관의 그 뭐 기관장님이 얘기하신다거나 이러면 자원을 잘 개발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더 강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원의 한계와 그를 떠넘기는 방식의 실천, 이건 한 기관도 그렇지만 지역사회도 똑같아요. 이거 책임을 전가해야 되거든요. 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 명문화된 책임 전가의 규정을 찾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희도 찾고 있는 걸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제한적이고 타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이 자원의 한계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원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성 담론 확장과 함께 조직 확장 과정에 사례 관리는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일조직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적 환경 변화나 사회복지 정체성 논쟁을 하던 시기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든 다양한 시범 사업들을 해내면서 이 논의를 좀 확장하고 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단절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회 서비스 등장에 따른 어떤 우리 실천 현장의 어려움인 거죠. 사회 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나? 사회 서비스가 사회복지 실천이냐?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실천인가 고민하시 똑같이 사회 서비스를 감당하는 몫이 사회복지 실천을 감당하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쟁점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을 했던 이제 뭐 연구들이 이런 예상을 했죠. 시장 메커니즘이나 관료 조직의 기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달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의 통합적 실천인가, 그리고 아니면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실천의 통합적 실천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직화된 사례 관리가 유용하긴 하지만 그 한계를 알고 그 활동과의 연계 또는 실제로 포괄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의 도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2024년 경기도형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중에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중에 사례관리자는 서비스의 공급 확장과 접근 개선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해설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연 1회 이상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권익 옹호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확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활동한 것 인정해서 점수에 배정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평가나 이런 기재들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작동시키는 오류를 범해왔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반발은 되게 심했지만 지난번에는 이게 이제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문구였고 내년에 평가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적응을 했냐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그 텍스트 자체를 바꿨어요. 사례관리 접근안에. 이거를 다 1년에 한 번씩 정책 지원을 시와 시의회에 보내요.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발견된 사례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담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책화해서 보내는 활동들을 지금 아예 텍스트에 넣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성과일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대적 요구나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하나의 일체계로 정착된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세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사 우리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확장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따로 사실 준비해온 게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 순례주택이라는 소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순례주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순례주택의 주인장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를 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손녀딸, 직접 손녀는 아니지만 키워줬던 손녀딸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하면서 풋자에 대해서 이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풋사가, 풋내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왜 할머니 그거에 관심 있어? 그랬더니 나는 아직 풋노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처음은 어려울까? 그런데 때때로 부부는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이 이제 주인공 친구도 나도 청소년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저는 굉장히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과 개별적인 것들이 쉬울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전체는 어려운 거죠. 시작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보는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방향을 안 잡고 있으면 전체를 볼 수가 없다. 전체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전체가 보인다. 시선의 부분.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볼 수 있는 시선과 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완성되고 잘했다가 아니라 이런 미진한 과업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함께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맡겨진 책무이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열악한 지금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전달체계 안에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들도 너무 안 됐어요. 실제로 슈퍼비전 체계도 없고 전담대는 그리고 계속 바뀌고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과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 환경적인 부분을 되게 늦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조직을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성 담론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내담자들의 삶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들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들의 사례 관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실 두 분의 토론자 중에 첫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통합돌봄팀의 김소라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돌봄팀장 김소라입니다.
그 학회 토론자로 제안을 받고 냉큼 저도 그동안에 저희 부평구의 사례 관리에 대한 노력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냉큼 수락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 부담감은 아마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는 모든 분 중에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강의, 저 대학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강의 들으면서 또 많은 거를 배웠고, 사실 너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떨리는데, 그냥 공공의 현장에서 정말 사례 관리를 실천하는 공공 영역의 사례 관리사들이 지금 이런 고민과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지점에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자료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오롯이 집중되는 이 부담감을 제가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사례관리학회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사례관리학회의 첫 번째 올해 실천 조직상 으로 우리 부평구의 사례 관리를 향한 열정과 노력에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경 관장님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례 관리의 진정 과정과 실천 현장의 적응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학 졸업하고 21년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일했습니다. 학자가 아니어서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고요. 통합사례관리라는 업무를 직접 수행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공공의 통합사례를 관통하는 그런 담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근무하는 부평구의 사례관리의 실천을 중심으로 우리 공공사례관리 실천 현장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지향점에 관해서 관장님의 주제 발표를 보완하고 또 재현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2012년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됐고 928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의 사례관리는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동복지허브화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따른 이런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읍면동의 95%에 해당하는 3,352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됐고 대규모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확충되는 이런 양적 확대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틀은 구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우리 공공에 도입된 통합사례 관리는 시행 초기에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실천으로 양적인 실천 중심의 사례 관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가 실무자로 일할 때는 서비스의 기준을 놓고 아주 밀려드는 민원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OX를 물어서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를 잘하는 그런 저희 업무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업무를 하다가 사례관리라는 것이 이제 정착되고 우리 공공의 영역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후배들이 이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도 이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어쨌든 어떤 의도로 공공의 영역에 우리 사례관리가 도입됐든지 간에 사례관리 실천의 현장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만나는 일, 이야기를 나누는 일 이런 표현이 매우 공감되고 정말 우리 공공의 사례관리도 같은 개념으로 실천되어 오면서 10년 동안 민간이 발전되어 온 길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사례관리가 가진 힘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표현이 되어지는 그
그들의 요구 뒤편에 숨어 있는 그 욕구가 있음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보이고요. 단순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실천이 필요한 것을 저희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 중심의 사례 관리가 그 당사자의 당시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사례 관리 대상자로서의 선정이 마치 만능의 열쇠를 확보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달라 요구하는 이런 현장을, 이런 부작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통합사례관리의 목표인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맞닥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부평구는 사례관리학회에서 말하는 실천 가치를 추구하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돕는 통합점 실천, 강점 관점의 체계적인 사정,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례관리학회의 실천 가치를 추구하며 표현되는 요구, 그 이면에 숨겨진 욕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례관리 담당자를 양성해가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강점 관점을 반영한 아주 다양한 교육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매해 당사자의 강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하는 노력을 장려하는 우리 자체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서 실천의 깊이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희망하는 상황을 목표로 설정하고 당사자와 사례관리자 그리고 주변의 자원들에게 각각의 그 목표를 향한 역할을 부여하도록 저희가 격려하며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서 말하는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은 보호 비용 차원의 효율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때로는 과감한 중복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사례관리는 결코 혼자서 또 어떤 한계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2012년 저희 부평구는 사례관리가 시작된 처음부터 아동기관 중심의 민간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생겨났고요. 이게 점차 확대돼서 7개 권역으로 확대돼서 현재는 부평구 7개 권역별 복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부평구 안에 있는 210개의 민관 기관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고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서로의 자원과 사업을 나누고 의견을 소통하는 일을 매월 합니다. 저희 우리 실무자가 와 있는데 이 매월 정기회의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지치고 제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매월 모여서. 그런데 이런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이는 일이 당연하고 와서 의견을 내는 일이 당연하고 민간의 복지관에 또 민간의 전문기관에 공공의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의견을 듣고 슈퍼비전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져 가는 요즘의 현상을 보면서 또 관장님의 제언을 들으면서 우리 오랜 기간의 노력이 정말 버겁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었고 올바른 수고였다라는 응원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국의 공공사례관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실천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이 낳은 당연한 결과고 올바른 실천 가치의 확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불문하고 사례관리를 추구하는 방향이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관점의 실천이라는 합의를 전제로 할 때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공공 현장에 필요한 몇 가지를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침에 담긴 사례관리 가치의 변화입니다. 현재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나타난 통합사례관리의 개념과 목표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며 빈곤계층의 탈빈곤, 빈곤 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중심의 다양한 자원을 많이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지향하고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고 합의된다면 지침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공공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지침에 담긴 사례 관리의 가치와 목표가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직도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사례 관리의 수나 서비스 연계의 개수로 우리 실적을 계속 판단받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 평가 지표도 조금 더 질적 중심으로 확대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행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달 체계 개편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규로 조직에 들어온 직원들이 대부분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평구의 예를 들면 사례관리 담당자 총 39명의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는 41% 정도고요. 사례관리 업무의 경험이 2년이 채 안 되는 직원이 90%에 달합니다. 동 중심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면서 구에서는 동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사례 관리 담당자가 개입해야 되는 대상자는 정말 그 중에서도 복합적이고 위기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고립, 정신, 중독과 같은 아주 전문적인 문제를 가진 고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이나 실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상담하고 개입하기는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 가구를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례 관리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의 의무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재원 교육 너무 열심히 신청했는데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셋째는 공공 영역의 슈퍼비전 체계 확대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연장선상에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는 사례관리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식이 실천의 기술로 연결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현장에서 현재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의 실천 경험을 가진 통합사례관리사가 제공하는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은 사례관리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의 경우에 2019년 동중심 사례관리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1:1 멘토제를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슈퍼비전 체계를 발전시켜오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보건복지부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우리 부평구의 전반적인 사례관리 질을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의 열정 있는 노력 다들 아시겠지만 덕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보건복지부의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정원 대비 최대 3명까지 배정돼서요. 충분한 슈퍼비전을 제공받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현장 슈퍼바이저 1명을 더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 8개 동, 9개 동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일은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과 더불어 전문성 있는 내부 슈퍼바이저의 양성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구의 경우 다행히 지난해 22개 전동의 맞춤형 복지팀장이 20년 이상 현장의 경력을 가진 사회직으로 전수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직접 추진한 경험은 많지 않지만 또 이 슈퍼비전을 그러니까 실무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배치가 완료된 후에 3회의 내부 슈퍼바이저 교육에 이어서 올해 슈퍼바이저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슈퍼바이저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모이면 모일수록 내부 슈퍼바이저의 양성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주제 발표 서두에 말씀하신 좋은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결국 공공이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언해 주신 대로 개인의 삶의 질 증진으로부터 확장된 지역사회 복지 생태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바임을 공감하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파트너로 민간과 공공이 각자의 장점을 존중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 실천,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슈퍼비전이 좀 충분히 제공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론 우리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기현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원고를 준비 못했는데요. 네. 아까 김현수 교수님은 오늘 그 주제를 듣고 가슴이 떨리셨다 그랬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우리의 사례 관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사례 관리가 언제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나? 누가 그런 임무를 부여했지? 라는 것 때문에 일단 가슴이 철렁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례 관리의 꿈과 절망 사이, 제가 조금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목에 좀 꽂히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스스로 꾸는 꿈과 절망 사이처럼 느껴져서 사례 관리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굉장히 유기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리부팅이잖아요. 물론 이제 학회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너무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 안에서 미시적인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했다면 실천 환경에 대한 걸로 다시 좀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강도가 좀 세죠. 제 생애에서 컴퓨터를 리부팅 할 때는 보통 완전히 소위 말해서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리부팅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사례 관리라고 하는 현실이 뻑 같나? 라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들이 가슴을 좀 철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례 관리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 거고 사례 관리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스스로 짊어졌다면 사례 관리에게 되게 조금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보다도 클라이언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김성천 교수님이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신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천에는 아마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 큰 기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자니까 이제 전체적인 얘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니까 이렇게 맥락이 이해가 가지만은 그냥 발제문만 받고는 질문이 되는 표현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감적 실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통합적 실천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들,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게 문제시되는 접근으로 해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그런 표현도 나와요. 통합적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항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누가 사례 관리를 통합적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혹시 얘기하신 교수님들 계세요?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교과서적인 정의하고 실천하고는 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갭이 왜 생기는지 그런 갭 안에서 실천가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사례 관리를 위한 변론을 좀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례 관리에 의한 사례 관리를 위한 변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례 어부라는 전치사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사례 관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by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사례 관리의 영역과 영향력의 범위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를 기반으로 정말 사례 관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근데 뭐 사례 관리가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과연 우리의 사례 관리가 반영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례 관리의 본질 사례 관리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사례 관리의 본질은 이제 발표문 안에 보면은 사례 관리가 이념으로 간주되는 표현도 있고 가치나 이론으로 간주되는 표현들도 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례 관리는 이념도 아니고 사례 관리 그 자체는 가치도 아니고 사례 관리는 또 이론도 아닌 거죠. 방법론일 수밖에 없고 또는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례 관리의 본질은 너무 여러 영역에서 사례 관리가 확장돼서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례 관리의 본질은 이념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모 드라마를 패러디한 단어죠. 그 MSG가 모든 맛에 다 어울린다고 죄는 아니잖아 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례 관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웰컴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방법론으로 강조되는 거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변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례 관리는 서비스 전달 방식이고 도구다, 수단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례 관리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부적절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뭐 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던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쓸 수 있는 툴에 대한 교육 체계가 제가 봤을 땐 사실상 그동안 사례 관리 말고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천론이라는 교과목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실천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정말 그 조직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툴이 너무 없다. 라는 부분. 그래서 어찌 이런 다양한 뭐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툴을 많이 쓰다 보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더 사례 관리가 어떤 영역까지 커버를 할 것이고 어떤 영향력을 가질까와 관련된 부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까 유일한 툴이 아닌 그런 부분들. 근데 뭐 그 향미 증진제이고 그 혹은
이런 부분 MSG의 본질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음식 그 자체라고 얘기한 적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김성천 교수님 아까 발표하신 권력 사례 관리의 영향력의 범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푸코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 하신 것처럼 거시적 권력은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누가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제도화된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푸코가 미시적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학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훈육과 케어의 현장이 권력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다라는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분명히 사례 관리자는 미시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이 미시적 권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나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가라는 거가 미시적 권력의 본질 또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과연 우리가 사례 관리가 우리 클라이언트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사례 관리자와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또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 사례 관리라는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례 관리가 별도의 가치를 갖지 않겠죠. 사례 관리가 실천 방법론이거나 전달 체계나 툴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정의라든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하고 연결돼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번 학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례관리 학회가 앞으로 조금 새롭게 물꼬를 터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사례관리와 관련된 변론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현 교수님의 두 번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례 관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세상을 구하라고 한 적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